자, 그럼 이제 카르스트 지형 일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농업 관련된 특징입니다. 지중해 연안 카르스트 지형 일대. 아까 석회 동굴 얘기하면서 슬로베니아 포스토미나 동굴 얘기했는데 요 일대가 카르스트 지형으로 유명하다라 그랬죠, 그죠? 기후로 얘기하면 여기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는 여기가 이제 지중해니까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 지역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 이 지중해 연안 카르스트 지형 일대에서는 물이 잘 빠지는 토양 테라로사거든요. 자, 요거 중요하다는 체크를 미처 못했는데 카르스트 지형 일대에 나타난 흙이에요. 토양 배수가 유난히 잘 되는 토양인데 이 흙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포도 재배가 아주 활발하답니다. 포도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 일대 주로 재배되는 수목농업으로 재배되는 농작물이었죠. 그죠? 지중해성 기후 플러스 카르스트 지형의 테라로사라고 하는 흙 토양 조건이 결합돼서 포도 재배가 활발합니다. 자, 요거 테라로사에 대한 설명 밑에 잠깐 볼게요. 이 석회암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형성되는 토양입니다. 탄산칼슘이 용식되는 과정에서 용식되지 않고 남은 철, 알루미늄 등등이 산화돼서 녹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라로사 흙 속에 있는 철, 알루미늄 성분이 녹슬어서 쇠도 녹슬면 불그스름해지잖아요. 그죠? 산화돼서 이 토양 자체도 붉은 빛깔을 띱니다. 붉은 빛깔을 띠는 카르스트 지형 일대 토양의 테라로사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주 출제됩니다. 자, 농업 특징이었고요. 이번에는 카르스트 지형 일대 주민 생활로 이제 공업 또는 광업과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암 일대에 나타난 지형이 카르스트 지형이잖아요. 근데 이 석회암 또는 석회석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시멘트 공업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 나타나는 곳은 시멘트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시멘트 공업 발달하고요. 또 이 대리석이라고 하는 암석도 어떻게 보면 석회암의 일종이거든요. 인테리어로 많이 활용되는 암석인데 인테리어로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쓰임새가 많아서 대리석을 채취하는 대리석을 얻어내는 광업도 발달합니다. 석회, 동굴 등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달하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광객들 많이 찾아와서 생태계 파괴 문제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환경 문제는 시멘트 공업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멘트 공업의 원료인 석회석을 과도하게 채굴하는 과정에서 산 하나가 망가질 정도로 카르스트 지형 훼손이 아주 심각합니다. 카르스트 지형이 실제로 훼손되는 모습인데 석회석 광산의 모습이에요. 벌써 한눈에 봐도 산이 많이 파괴된 거 보이시죠? 시멘트 공업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카르스트 지형이 훼손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카르스트 지형이었고요. 독특한 지형들 마지막 세 번째 대미를 장식할 지형은 바닷가에 나타나는 다양한 해안 지형. 요게 이제 마지막 지형입니다. 바닷가에 형성되는 해안 지형들 여러 해안 지형들 이제 간단하게 공부를 할 텐데 다양한 해안 지형을 만드는 주요 지형 형성 작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파랑입니다. 파랑은요 파도예요. 파도. 파도를 지리해서 파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불면 이거 바람에 의해입니다. 바람에 의해. 오타 수정 부탁드립니다. 바람에 의해. 풍랑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결이고 바람이 잦아든 뒤에도 해수면 위에 잔잔하게 남아있는 물결은 풍랑이라고 하는데 너울이라고 하는데 이 풍랑과 너울을 합쳐서 파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답니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안 지형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요 파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파랑이라고 얘기하는 습관 들입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안류라고 하는 바닷물의 흐름인데요. 이 연안류는 해안선을 따라서 비교적 평행하게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입니다. 이 연안류에 의해서도 모래나 기타 퇴적 물질들이 운반될 수 있는데, 연안류가 형성되는 과정 간단하게 그림으로 실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육지, 모래밭이 있는 거고요. 파랑이 이렇게 육지 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육지에 딱 부딪히면서 이렇게 옆으로 쓸려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연안류입니다. 이런 거 해안선과 비교적 이렇게 평행하게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 파랑이 만약 이런 방향으로 오면 연안류 흐름도 바뀌어서 이렇게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연안류. 파랑이 연안에, 그러니까 육지 가까이에 있는 바다를 연안이라고 해요. 파랑이 육지 가까이에 있는 연안에 비스듬한 각도로 들어올 때 발생하는데, 연안 따라서 해안선과 보통 평행하게 일정 방향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연안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장 결정적인 지형이 사주라고 하는 지형이 있어요. 일단 명칭만 기억을 해두시고, 뭐 사빈등도 연안류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포인트는 사주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또 다른 형성작용은 조류입니다. 밀물, 썰물 들어보셨죠, 그죠? 하루에 2차례씩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 밀물과 하루에 2차례씩 또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바닷물의 흐름, 썰물을 이제 조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수간만의 차이, 밀물 때는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꽉 차 들어오니까 해수면이 높아지는데, 쫙 빠져나가는 썰물 때가 되면 바닷물이 싹 빠져나가니까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이때 밀물 때 해수면 높이 높았을 때와 썰물 때 해수면 높이 낮았을 때 이 높이 차이를 조수간만의 차 또는 조석간만의 차, 줄여서 조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조차, 조수간만의 차는 해수면 높이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밀물 때와 썰물 때의 높이 차이. 그리고 수평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물, 빠져나가는 물, 요 흐름을 얘기할 때는 조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밀물 때는 바닷물이 꽉 차서 한자로 꽉 찬 조류, 만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바닷물이 싹 빠져나가는 썰물 때가 되면 바닷물 양 적어져서 한자로 이제 간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주요 지형 형성 작용 중에는 바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언덕을 이제 사막에 있는 사구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해안자를 붙여서 해안 사구라고 하는데, 바람에 의해서 퇴적이 됩니다. 사구 잠시 뒤에 소개가 될 겁니다.